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사이버 안보 규범의 현황과 쟁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통역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5번, 영어는 6번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면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박노형 교수님은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전, 디지털 통상에 관한 법 및 협상, 조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국제사이버법 연구회 회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 및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고대법전원 박노윤 교수고요. 이번 세션은 외교부, 특히 외교부 국제안보과와 이 고대 사이버법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는 사이버 안전에 관한 그런 세션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훌륭한 통역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규범이 이제 저희 세션의 주제가 되는데요. 특히 사이버 안보 규범은 1998년에 러시아가 문제 제기를 해서 98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UNGG, 그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가 설치가 되고 6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이라 해서 OEWG가 2019년, 2020년 한 번 설치가 됐고 지금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으로 두 번째 OEWG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UNGG를 통한 유엔에서의 사이버 안전 관한 또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그런 논의가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또 OEWG도 GGE에서 OEWG로 또 어떤 그 논의의 장이 유엔 안에서이지만은 바뀌게 된 것도 또 러시아가 제안을 한 거고요. 또 이와 함께 이 GGE나 OEWG는 그 유엔 총회 산하 퍼스트 커미티 제1위원회에서 그 관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3위원회 third 커미티에서는 그 사이버 범죄에 관한 그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그러한 애독 커미티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 2월, 3월에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사이버 범죄 협약도 러시아가 또 주장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마침 이제 지금 현재는 OEWG가 활동 중이고 지난 7월에 그 3차 그 실질적인 그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 소위 Annual Progress Report가 또 컨센서스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유엔 내에서 이 사이버 안보에 관한 그런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어찌 보면은 20년 가까이 좀 상당히 좀 그 진도는 좀 느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지금 현재 유엔 내에서의 이러한 논의 결과 적어도 한 두세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이버에 관한 어떤 아젠다가 거의 이렇게 확립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reat 위협부터 국제법 적용 또
비구속적인 자발적 규범,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 또 역량 구축, 뭐 그런 식으로 이 논의 틀이 지금 잡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인간이 만든 그러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그 국제법이, 또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이 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 그 유엔 지지에서 합의가 됐고, 이것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추인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어떻게 국제법이 구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느냐, 이제 그에 대한 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국가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 규범에 대해서 두 분의 외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세 분의 우리 국내 전문가들 모시고 그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외국의 두 분 전문가께서는 직접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안배를 일단 그 뭐 저 어떻게 손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의 두 분 전문가께는 한 15분 정도씩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다음에 이제 국내 전문가들께서 한 7분 정도씩 해서, 제가 80분이 주어졌습니다만 제 계획은 한 60분 정도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뭐 질의응답 등등을 통해서 좀 깊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로 모실 분은 그 퍼거스 한슨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국제사이버정책센터 센터장이십니다. 이 한슨 센터장께서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세션에서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 한슨 센터장께서 계신 그 국제사이버 정책센터에서 발간되는 그 데일리 사이버 다이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뉴스레터고 거의 매일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그 좋은 정보를, 사이버에 관한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빌어서 우리 한슨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슨 센터장님께 한 15분 이내로 일단 그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굉장히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저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명망 있는 제주 포럼에서 세션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면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이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안보는 많은 부분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Yes, it's okay. You can proceed.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이버 안보는 많은 부분에서 위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안전하게 보호돼야 되는 상품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정부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업들과 단체들에서 이런 사이버 보안 안보에 위한 위협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가장 고차원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련된 좋은 예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당연히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아무래도 많은 기기들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안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그런 뭐 어떤 정부 같은 것도 디지털 풋프린트가 디지털 발자국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이런 사이버 공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안보와 위협에 관련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통적인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의 위험성도 점점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협을 통해서 파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 활동들에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다양한 레벨에서 그리고 전문가가 됐든 비전문가가 됐던 이런 능력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역량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소리가 좋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If I'm going to look at the evolving threats, I think 그럼 이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이 지금 많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완고한 입장인데요. 이렇게 뭐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어떤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어떤 사이버 전으로도 이것이 그러니까 제재와 관련된 사이버 활동의 어떤 그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도 이렇게 어떤 그 러시아의 제재에 반하는 그러한 그런 활동에 연관되고 싶진 않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떠오르는 어떤 그 뭐 5G라든가 6G로 인해서 저희의 사이버 안보가 점점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례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한
우리가 굉장히 큰 뭐 자동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사이버의 요소를 더하는,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아니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큰 사물에서도 어떤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오바마 시진핑이 G20에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무역에서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긴장 상태가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타겟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뭐 제재하고 관련된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전체 그러니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이제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책 아니면 모니터링, 정찰, 모니터링 부분. 이 부분에서는 하나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요인, 특히 군국주의 그리고 독재주의가 만연한 그런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과 관련된 탄압에서도 사이버 안보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금 더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안보 위협이라면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위협에 대한 우려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에서도 많은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체인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축, 이런 데서 사이버 안보 위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급망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를 할 수 있을까요? 지역적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이버 안보의 위협을 받으면요, 고립이 됩니다. 어떤 국가가 고립이 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환경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국가 디지털 생태계의 회복성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효과성을 봤을 때 산업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기술 관련한 기관들과 공조를 하면서 이것을 정부 기관들과의 공조로, 국제적인 공조로 가져가면 조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안보 규제와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팀 스포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호주에 있는 프레임워크라든가 한국에 있는 프레임워크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호주와 한국의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고 각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통된 이해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서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것을 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디렉토리, 그러니까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어떤 활동, 새로운 액션을 취할 때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택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최소의 그 지역적인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해결책을 구성하는 데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역적인 번영과 국제적인 어떤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음향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줌에서 계속 저한테 채팅을 보내주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추후에 토론에서 조금 더 나은 그 음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다 들으신 대로 현재 이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적인 트렌드 또 설명해 주셨고, 사실 GG나 OEWG 포맷처럼 지금 현재 existing 그리고 앞으로의 threat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특히 인터넷 제한과 같은 이제 그러한 threat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는 다음에 우리 세션의 다음 세컨 라운드 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거는 조만간 인터내셔널 텔레콤 유니언의 ITU의 세크레터리 제너럴을 새로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국제기구는 국가를 중심의 국제기구이긴 한데, 근데 또 ITU는 뭔가 좀 기술적인 그런 측면의 국제기구이라서 이 세크레터리 제너럴에 누가 될 것이냐, 또 마침 미국이냐 러시아냐, 이제 그런 지금 관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터넷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 나중에 우리 한슨 센터장님께 좀 의견을 좀 먼저 제 사회자로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실 분은 일본의 전문가십니다. 이시 교수님이신데요. 이시 유리카,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식으로 하면은 이시 이제 성이신데, 일본 방위대학교의 준교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부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는 이제 한중일 간의 이 협력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국제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주 포럼을 통해서 우리 유중구 교수님께서 초대를 잘 해주셔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5분 이내에 발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도 저를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슬라이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보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못 넘기는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하죠. 그리고 양쪽에서 다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발적 해커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충돌이 있을 때요, 자발적인 이런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해커들이 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해커들의 이런 모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할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3만 명의 해커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3만 명이요. 여기서 질문은요. 이 IT 군대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IT 군대라고 할 수 있죠. IT 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인도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 미래에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진 않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집결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항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표는요, 러시아의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였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해커들이 우크라이나의 IT 군대에서 러시아의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격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 걱정은요, 이 IT 해커들이 현재 이제 국제인도법에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조약들이 있었죠. 현재 상황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만약에 이런 공격이 분쟁 하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슬라이드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IHL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투원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투원이면은 공적 전투원인지 아니면 사적 전투원인지 이게 또 여기 시스템에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쪽의 전투원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프로토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토콜 의정서 1번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국제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정서 1번이고요. 제가 뭐 이거를 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충돌 당사국, 무력 충돌 당사국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국제법에 적용을 받는 전투원인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당사국 군대 구성원인 경우에 전투원이면은 적대행위 가담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원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해커가 전투원이 아니면은요,
그러면은 민간인이 되는 겁니다. 시빌리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투원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전투의 권리가 적대 행위의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민간인이 이런 적대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보호받을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국제보호법에 관한 의정서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보호입니다. Next slide. 네, 다음 슬라이드요. This is 네, 여기 보시면은요. 적대 행위의 직접 가담이 무엇인지 ICRC 해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만약에요. 이런 행위가 이 아래의 내용을 충족시키면은 적대 행위 직접 가담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접 가담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A에 보시면은요. 행위가 무력 충돌 당사자의 군사작전 또는 군사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공격으로부터 보호된 사람 또는 물체의 사망, 부상 또는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네, 두 번째는요. 직접적인 원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 행동으로부터 비롯되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이 행위는요. 갈등 당사자를 지원하고 다른 당사자의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요구되는 피해 임계값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so these are the 그래서 이건 교전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커가 행동을 할 때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전투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무력 공격의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휘가 전투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말은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하고 있는 군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공격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는요. 그러면은 이 적대 행위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측면에서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공격자들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커는 사실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 분쟁의 당사자가 이거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해 볼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책임이 있을까요? IT 군대 멤버 또는 다른 해킹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강제해야 될까요? 자, IT 군대의 멤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트리비션 귀속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을 지원을 했는가, 러시아 인프라를 공격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했는가가 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통제가 있다고 하면요, effective control이 있으면요, 이거는 그 자체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러한 국제적인 무력 분쟁이 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최전선 해커들을 국가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가들이 이거를 그 법들 사이에 이런 회색지대를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이시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사이버 어택을 굉장히 했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긴 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시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러시아의 그러한 행태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위 IT 아미를 활용하는 그 흥미로운 주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국제소 인도법 전쟁법에서의 그 컨버턴트 내지 그 민간인의 지위 관점에서 또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 사회자로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 국제법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학자들을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 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소위 비서방 국가들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은 사이버 공간이 전장화, 밀리터라이제이션에서 그러한 무력 충돌을 부추기기 때문에 아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시희 교수님께서는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이 IHL 그 제네바 협약하고 그 의정서의 적용을 통해서 소위 국제인도법의 적용 문제를 바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과연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국제법의 하나로서 국제인도법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적용에 어떠한 그 영향 내지 함의를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다 말씀 듣고 나서 다음 라운드 때 한번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저희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실 분은 우리 유준구 교수님이시고요. 유 교수님의 이제 지금 소속은 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에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 국제법을 공부하는 분이 정말 숫자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유 교수님께서 아주 우리 국내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시간 한 7분 내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해받은 국립외교원의 유진구입니다. 박노희 교수님이 너무 이게 과찬으로 칭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규범과 국제법에 대한 이 남아 있는 과제가 과연 뭘까? 그리고 지금 아직 미해결된 그런 과제가 뭔데 그게 왜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느냐를 중심으로 발제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단순한 진영 경쟁을 떠나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또 사이버 기술, ICT 기술에서 굉장히 내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인해서 지금 미해결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융합, 컨버전시 이슈인데 이 컨버전시 이슈는 이슈 간 융합일 수도 있고 기술 간 융합되는 데서도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이슈 간 융합에서 안보, 경제, 그다음에 인권,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UN 차원에서 논의도 분명히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컨텍스트에서 논의는 되지만 이 이슈 자체가 융합되는 것들이 계속 확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난점으로 규범 형성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요한 이 커그니션 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OGWG의 인트로덕션에서 나온 부분이 주권과 인권과 펀더멘탈 라이트에 대한 중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가들 간의 또는 진영 간의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또 규범 빌딩의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앞에 두 이유로 인해서 코헤런시 즉 규범 간 또는 다른 영역 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인도법 적용의 경우에도 이 부분의 경우는 AI 기술을 논의하는 자원에서는 P5 모두가 인도법의 적용을 당연히 더 동의를 하고 인도법 위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술 간 영역 융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 ICT, IoT 기술이라는 것이 센싱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현재의 AI 기술의 기초 기술로 활용되어지는데 또 이머징 테크놀로지 우주하고 또 연계되는 또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간 영역, 이슈 간 영역에 있는데 규범에 있어서는 베뉴에 따라서 다른 입장이 나타나고 이 사이버 컨텍스트에서는 IHL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내재적 특성에 있어서 규범의 펜딩 과제를 보면은 첫째는 한슨 위원께서 잘 설명했지만 국가와 이 비국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의 이 표제 자체도 Responsible State Behavior로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Responsible State가 아니라 그냥 Behavior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사이버 범죄라는 논의가 지지에서도 논의가 원론적으로는 되지만 그 논의의 포함 여부에 입장이 갈려서 사이버 범죄를 또 다른 커미티 베뉴에서 논의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국가 행위자, 국가 행위자에 대한 구분의 큰 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이버의 노움이 결국 이제 피스타임이냐, 워타임이냐를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또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술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하이브리드전 양식의 규범 적용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저희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은 국가 간에 또는 진영 간에 기존 의제, 합의된 의제를 또 포함하는 부분이 과거의 지지 보고서를 리어폼한다라는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OEWG에서는 또 word by word, sense by sense로 다시 또 재확인하고 그 문구를 넣는 거네 또 대립 양상이 보내지고 있고 IHL의 경우도 전쟁, armed conflict에서 사망에서나 only if armed situation에만 적용된다는 부분을 놓고도 국가 간 진영 간 다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신규 아젠다, 규범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서플라이 체인을 데이터 시큐리티의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이게 인터내셔널 컨텍스트, 시큐리티 컨텍스트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베뉴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느냐, 또 서플라이 체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커그니션 갭이 또 상당한 차이가 진영 간 노정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신규 규범 문제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포매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느냐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노영 교수님이 98년도에 UN 아젠다가 들어오고 그때 전체 인터넷 인구 사용이 2%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지지일 때 한 8% 됐고 지금 60%, 향후는 한 80%대의 전체 인구가 인터넷을 상용하는 상황에서 이 신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기술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오픈엔드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 의견 조정을 현재의 POA 시스템인 임플리멘테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그 트랙과 기존의 OEWG 트랙을 어떻게 연계해서 논의하는 부분의 문제가 또 나머지 이제 포매팅의 문제에 대해서 나타날 현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후에 개별적인 만약에 구체적인 노엄과 로에 대한 논의들은 이따 세컨 라운드 중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는 사실 한 1년 동안에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거를 한 5, 6분 안에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분야 공부하고 있는 저도 갑자기 좀 어지러워지고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규범 논의가 또 관련해서 우주법, 또 관련해서 LAWS 등등 정말 다양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는 돼야 될 터인데, 그럼 제가 사회자로서 우리 이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던진다면은, 그러면 사이버도 그렇고 사실 그 OEWG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분야에 특정돼서 적용될 조약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OEWG에서는 소위 비서방 국가들은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뭐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컨드 라운드 때 유 교수님께서 이런 논의의 실익 또는 관건 또는 앞으로의 방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모실 분은 우리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의 남승현 교수님이시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중에 제일 막내고 아주 젊은 이제 학자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쪽에 저희 또 큰 그 인력의 풀을 넓힐 수 있게 돼서 아주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남 교수께서도 한 7분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이버 안보와 오늘 그 인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이버 안보와 국제 규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지금 인권 문제도 함께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 관계에서는 그 사이버 안보를 국가 안보 문제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가 중심으로만 접근하다 보면은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예로 드리자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경우에 그 인터넷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 또는 이제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그런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해당하는 노동의 자유와 복지와 교육에 대한 그런 혜택,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킹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그 해킹을 함으로써 그 나라 국민이 뭐 수감되고 처형당하는 등 여러 이제 다른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이제 사이버 안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더 규제함으로써 날로 그 사이버상의 인권 침해는 더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이스라엘과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그 정보통신 회사 통해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는 행위, 그 소위 contract tracing이라고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이제 전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인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인권에 기반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세이프가드 또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WG에서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이라는 주제로 사이버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UNGG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 인권 문제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norm 13에 따르면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근거해서 온라인상의 인권 및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은 이 인권은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사이버상에서도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국가들이 사이버 안보 정책 및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과 인권 시민단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명하고 책임도 추궁 가능한 구제 절차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계속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한 사이버 안보 정책들이 국가 간 협력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도 더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채택된 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 따라 기업은 모든 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 외에도 기업도 인권 책임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고 함께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문서이고 이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기업의 인권 책임은 그 사이버 안보로도 이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실사를 실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 이제 신기술과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채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 AI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로 이제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포괄적 그리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상의 인권 문제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논의를 어떻게 같이 이제 함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남 교수님께서 이 사이버 안전 안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 아까 이시혜 교수님 발제도 그렇고 결국 이 사이버의 국가가 우리 기본 단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하는 자는 사실 휴대폰을 만지거나 게임을 하거나 다 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개인이 실제로 그러한 어떤 공격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마침 그 지난 7월에 그 OEWG에서 채택된 그 애니얼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에서도 그 젠더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이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그 제 개인정보보호는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이버에서의 인권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좀 막막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로서 남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던질 부분은 그 아까 우리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해서 그 결의 채택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의 채택 관련해서 이 국가들 사이에 어떤 그런 진영 간의 대립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신기술과 인권에 있어서 특히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그 우리 전문가신데 이제 정부에 계신 분입니다. 외교부 국제안보과장이신 김수라 과장님이시고요. 사실 제가 왜 여기 오늘 안 오셨냐라고 제가 좀 여쭤봤더니 그 최근에 출장 다녀오셔갖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중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외교부와 같이 이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오래간만에 이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좀 저희 세션에 맞는 그 우리 정부의 책임자로서 그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네, 저도 제주도에 진짜 한번 꼭 가고 직접 가서 참석하고 인사를 드렸어야 맞는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방금 그 유엔에서 그 논의되는 사이버 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주말에 돌아왔고요. 또 제가 그 이전에는 사실 오늘 이제 이시리카 교수님과 또 헨슨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사실 러시아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 돌아온 지 딱 4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러시아로에 대한 얘기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시 유리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이브리드 전에 그 IT 그 공격 등들이 많이 이번 전쟁이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저도 사실 현장에서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그 IT 전사들이 그 러시아의 정부기관과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걸 실제로 많이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외교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러시아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 것들이 전쟁 초기에는 계속 디도스 공격으로 접근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밤새도록 그걸 클릭을 계속하지만 열리지가 않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사실 겪고 실제로 그런 말씀하신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헨슨 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의 디스인포메이션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사실 정보 통제를 중국이나 뭐 그 여타 다른 국가들처럼 대놓고 정보 통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의 속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위협을 그러니까 foreign agent 외국을 대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유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사이버 위협을 대처하는 것은 이제 아까 박노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국가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모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개인의 행동이 그런 안보 위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저희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을 대처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을 국가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외교부는 이러한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방안이 여러 개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버 규범 아까 우리 유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버 규범 마련, 또 사실 인권 분야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인권의 적용에 대한 그런 규범 마련하는 데에도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또 사이버 역량 강화, 신뢰 구축 조치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규범 형성의 규범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좀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제 12일까지 유엔에서 사이버 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가 2주간 열렸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2019년에 러시아가 이런 임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이제 결의안을 주도해서 이것이 채택돼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번이 3차 회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 임시위원회가 다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제 의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질의 목록을 방대한 거의 50개에 달하는 질의 목록을 보내면서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방 국가들 이제 유사 입장국들과 또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을 하면서 좀 상당히 많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비엔나에서는 이제 이 협약의 문안을 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하는 이제 드래프트 초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의 때 보면
이 서방 국가들에는 이제 당초 이제 이 임시위원회를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미 임시위원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건설적으로 논의를 참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사이버 협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뭐 기존에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사이버 범죄 협약이 주권을 침해하는 이들이 보기에 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규 협약이 사이버 범죄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존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동시에 이제 개도국의 역량 강화, 기술 지원 관련한 이제 선진국들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제 기존 협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협약이라고 하면 지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최초의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01년도에 유럽 평의회에서 채택이 됐고 현재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 67개국이 지금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로 이제 가입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이 가입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부처 간에서 가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입 필요성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세부 사항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전이 더뎠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에서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언급을 하시면서 좀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 7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신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지난 8월 말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께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9월 말에는 제출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뭐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외교부 또 관계부처들 간에 신속하게 가입 의향서 제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부다페스트 협약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부다페스트 협약은 이제 적용 대상 사이버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범죄를 이제 처벌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관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조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국제 공조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주권 침해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반대를 하면서 가입을 하지 않고 이제 이거 별개로 유엔에서 사이버 범죄 협약 성안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이제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 체계 구축에 기요하다는 이제 그런 인식하에 이런 인식을 다 이제 관계부처와 공유를 하면서 신속하게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또 추가 질의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따끈한 그 국제 논의 동향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기존에 이제 그 유럽 평의회는 유럽 연합하고는 이제 다른 거고요. 그 유럽 평의회는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다페스트 그 사이버 범죄 협약 CCC에 러시아가 그 평의회 멤버이면서도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가 그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근데 그
해당 영토국가의 동의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다음에 중국은 부다페스트 협약은 그냥 유럽의 조약일 뿐이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폄하를 해 왔는데, 그럼 이제 과장님께도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그런 러시아와 중국이, 특히 러시아가 또 주도를 뭐 하여튼 제안을 이제 한 그런 이제 국제 협상인데, 그럼 그 결과가 이 에더 커미티의 결과로서 채택될 유엔 그 사이버 범죄 협약의 범위나 그런 규범으로서의 깊이 수준이, 그 수준의 깊이가 과연 부다페스트 협약하고 얼마나 다를까? 또 부다페스트 협약은 최근에 그 세컨 프로토콜도 또 지금 그 서명이 돼갖고 확장하는, 그 어떻게 보면 로 인포스먼트의 그 범위,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라 봤을 때 이 부다페스트 협약하고 그 미래 유엔 협약하고의 관계가 어떨지 그 점에 대해서 살짝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아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그 포거스 한슨 센터장님을 모셔서 제가 먼저 드린 질문을 그냥 짧게, 그 ITU 사무총장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 ITU 사무총장이 미국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 사이버 논의에 영향이 있을지, 또 누가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의 좋은 고견 들을 수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ITU 선거가 제일 중요한 국제기구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후보와 미국 후보가 양존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따라서 매우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게, 이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 ITU의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이버 안보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독재주의 국가에서의 사이버 안보는 어떻게 양상을 가져갈 것이고,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지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들이 그 후보 정견 발표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특별히 되게 푸시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상해 범죄, 특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국에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좀 약간 그 선거 유세에 이용하려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IT 국제 공조를 위해서 미국의 후보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ITU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구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인터넷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된 현상에서 서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 자유롭고 개방됐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이버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그 단어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ITU 선거에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회원국들이 또한 이제 한쪽의 그 어떤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모을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지, 어떤
쪽에서 사무총장이 됐던지 간에 그런 원칙들이 잘 챙겨지는지를 회원국으로서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국들이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듣다가 경청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시희 교수님께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IHL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IHL의 사이버에 대한 적용 논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Thank you so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국제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좀 고려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시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분쟁 때는 이제 적용되는 게 굉장히 다르죠. 무장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의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IHL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용이 약간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IHL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충분히 이렇게 커버하기에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이런 이슈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IHL이나 뭐 이런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볼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매뉴얼이기 때문에 모든 뭐 상황에 적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환경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평시법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양 당사자 간에 이런 국제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야죠. 그래서 여러 액션마다 좀 이렇게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 무장 분쟁 사이에 무장 분쟁이 있을 때 이 양 당사국 사이에 이런 행동을 보면은요, 그래서 양 당사자국 간에 이런 어떤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제 지금 1분여 분이 안 남아서 그 세 분께 그냥 아주 짧게 좀 간단한 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진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냐로 예측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의 법적 진공 상태가 있다. 그리고 무법 천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없으니까 조약을 만드는지 아니면 당장 대응을 해야 되니까 국제법에 대한 적용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는 사이버 조약의
원사이드 피스홀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안정하지만 피스볼 어프로치로 이슈 바이 이슈로 해서 만들어지느냐인데 현재로서는 이슈 바이 이슈의 지역적 형태의 조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대세고 그것이 현재 100개가 넘는 사이버 규범 중에서 한 10개 내외가 바인딩 이펙트가 간 것이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신기술과 인권 결의와 관련된 지능 간 대립이 있는지 또는 이제 특이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저도 사실 외교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특히 좀 아무래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 이제 전통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들은 이제 조금 이제 서포트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결의를 주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업과 인권이라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UN 인권 이사회 아래. 근데 이제 워킹 그룹에서 이제 비텍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기술과 인권 논의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룹은 사실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했던 결의가 이제 지금 점차 이제 유럽 중심으로 약간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거를 유럽 중심이 아닌 이제 한국과 아시아에서도 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2, 3분 정도는 시간을 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하니. 네,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이 이제 유엔의 사이버 범죄 협약과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이 얼마나 다르게 될지를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제가 명확하게 전망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이제 곧 초안이 이제 내년 1월에는 이제 초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안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뜻대로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논리를 또 다 잘 듣다 보면 완전히 틀린 건 또 아닌 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들이 또 이제 이 사이버 범죄 협약을 지금 논의하는 이 협약을 위한 자리에서 이거를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그런 의견들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이 협약의 논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다른 서방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로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막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다페스트 협약을 곧 가입을 하려고 계획하는 입장에서 이 협약이 또 상충되는 협약이 나오는 것은 저희로서도 좀 곤란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 이제 협약과 상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의 협약과 상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엔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도 교섭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80분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제가 또 사회자로서 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제주 포럼이 다시 또 열리고 하면은 오늘 논의를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이버 세션이 아니고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또 사이버와 인권 관련해서
또 LAWS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세션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는 우리 한슨 센터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시혜 교수님도 그렇고 좀 이 한 자리에서 인퍼슨 좀 같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사회자로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세션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